강이하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의 그림자는 회의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이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겼으나 회의실의 공기는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다. 그는 국내 최고의 사모펀드인 KOH 홀딩스의 대표이사로서 모든 거래를 계약서와 숫자의 논리로만 판단하는 냉철한 승부사였다. 그의 눈빛은 상대방의 가장 깊은 약점까지도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다. 그는 지금 막 수조원 규모의 대형 인수합병건을 성사시킨 직후였고 상대편 변호사들은 패배의 쓴맛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한에게 인간적인 감정이란 사치였으며 효율성과 수익만이 존재하는 절대적인 가치였다. 그는 계약관계를 가장 완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 상호작용의 형태로 여겼다. 그의 결혼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사업적 계약이었다. 한서윤과의 결혼은 상류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거래였다. 그녀는 가문이 처한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공고한 배경을 제공받았고 이하는 그의 복잡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요구되는 안정적인 대외 이미지를 확보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필요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감정 없는 완벽한 파트너십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이하는 비서실장에게 서류를 건네받으며 다음 일정을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주에 있을 또 다른 금융전쟁의 세부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의 공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삶의 기능적 부분이었을 뿐 심장의 일부는 아니었다. 집은 단순히 쉬는 곳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때 그의 개인 전용선으로 서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하는 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로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지? 서윤 씨 이 시간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업무 외적인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은은한 불만이 묻어 있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한 씨, 당신 회사 문제와 관련된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우연히 본 문서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젝트 유니버스에 치명적인 법적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민석 회장 쪽과 연결된 부분에서요. 저는 걱정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긴장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만 이한에게는 그저 감정적인 소음처럼 들렸다. 최민석 회장은 이한의 오랜 숙적이자 금융계의 거물이었다. 이한은 서윤이 회사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계약 조건에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명확한 분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한은 한숨을 쉬며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냉정한 어조는 언제나처럼 날카로웠다. 서윤 씨, 당신의 역할은 회사 내부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처리해야 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본 것은 아마도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적인 정보일 겁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것은 계약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그는 그녀의 경고를 곧바로 무시하며 그녀의 전문성 부족을 암시했다. 서윤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침묵은 당황스러움이라기보다는 깊은 실망감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이한 씨, 이건 단순한 서류 오류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안전과 명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를 설득하려 했으나 이한의 귀에는 이미 그녀의 목소리가 닿지 않았다. 이한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 안전과 명성은 내가 책임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몫을 해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중요한 업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는 마치 무심하게 장난감을 치우듯 그녀의 진지한 경고를 정리해버렸다.
이하는 자신의 판단과 통제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전화는 짧게 끊어졌고 이하는 다시 서류 더미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서윤의 경고를 잊고 있었다. 그녀가 왜 그렇게 긴장했는지, 그녀가 본 문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조차 그의 머릿속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그는 오직 눈앞의 숫자와 계약 조항만이 현실이라고 믿었다. 감정은 계산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변수였다. 며칠 후 이하는 최민석 회장과의 마지막 대규모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이 거래는 겉으로는 이한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서윤이 경고했던 위험을 은밀히 품고 있었다. 이한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민석이 심어놓은 미묘한 함정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가장 취약한 상태로 만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한은 중요한 만찬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서윤에게도 동행을 요청했다. 형식적인 의무였고 계약에 명시된 그녀의 역할 중 하나였다. 서윤은 평소처럼 조용하고 우아하게 준비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오는 모든 거절과 냉대를 묵묵히 견뎌내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과 함께 희미한 슬픔이 드리워 있었다. 만찬 직전 서윤은 이한에게 다가와 작은 USB 드라이브를 그의 양복 주머니에 몰래 넣어주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요, 이한 씨. 제발 당신의 방심이 모든 것을 망치게 하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으나 그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이한은 그녀의 행동에 짜증을 느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내가 뭘 방심한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서윤 씨. 이런 불필요한 연극은 집어치우세요. 나는 당신의 걱정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는 그녀의 손길을 밀어내며 차갑게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떨구었으나 그의 주머니에 넣어준 USB를 회수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보낸 마지막 무언의 경고나 구조 요청 같았다. 만찬은 이한의 예상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는 최민석 회장을 상대로 또 한 번의 전략적 우위를 점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가 만찬장에서 돌아오기 직전 비서실장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며 내용은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것이었다. 비서실장은 서윤이 긴급한 사안으로 외출했다가 알 수 없는 사고에 휘말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나 불운한 실족사로 결론 지으려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한의 뇌리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과 그녀가 품었던 불안감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그녀가 USB 드라이브를 건넨 직후였다. 이한의 심장이 처음으로 합리적인 논리를 거부하며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현장을 뒤덮고 있었고 경찰의 통제선은 희미한 희망마저 차단하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계약이라고 규정했던 존재가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의 삶에서 지워져 버린 것이다. 이하는 주머니 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USB 드라이브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위험을 무릅쓴 것이 분명했다. 그가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녀의 감정을 얕잡아 본 대가였다. 계약 관계는 끝이 났지만 그는 그 어떤 계산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실감에 압도당했다. 그의 절대적인 통제력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야 그녀의 존재를 처음으로 느꼈다. 텅 빈 자리와 냉정한 깨달음. 강희아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서윤이 사라진 후 거대한 펜트하우스는 차갑고 텅 빈 콘크리트 상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전까지 이 공간을 기능적인 안식처로만 여겼으나 이제는 그 기능마저 상실한 듯 했다. 서윤이 채우고 있던 보이지 않는 영역이 사라지자
비로소 그 공백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돌아온 후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다. 경찰과 언론은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하려 했고 최민석 회장 측은 이한의 회사에 사과 성명을 보내며 애도를 표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거짓 연극처럼 느껴졌다. 이한은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서 서윤의 죽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감지했다. 이한은 침실에 들어섰다. 서윤의 드레스룸은 여전히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마치 그녀가 잠시 외출한 것처럼 보였다. 계약 결혼이었기에 그들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을 사용했지만 이한은 그제야 서윤의 사소한 습관들이 그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낯선 고통에 직면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서윤과의 계약서를 꺼내들었다. 문서에는 상호 존중, 공적 의무 이행, 개인생활 침해 금지 등의 조항들이 건조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이한은 이 모든 조항들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이 종이 조각이 그와 그녀를 묶었던 전부라는 사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다가왔다. 계약서 밑에는 서윤의 꼼꼼한 필체로 적힌 메모장이 놓여 있었다. 이한 씨가 좋아하는 아침 식단, 와이셔츠 다림질 방법, 세금 서류 정리 리스트. 이 메모들은 계약의 범위 밖에서 그녀가 수행했던 자발적이고 사려 깊은 행동들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합의를 넘어선 방식으로 그를 돌보고 있었다. 이하는 그가 이전에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사소한 행동들을 계약 이행의 연장선상으로만 치부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무감각함과 대비되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서윤이 자신을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닌 진정한 반려자로 여겼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거대한 저택, 사회적 지위, 그리고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걱정을 사업적 방해물로 취급했다. 그의 자만심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이하는 더 이상 경찰이나 공식적인 경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으로 세운 제국을 이용하여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서실장인 정태준에게 개인적인 명령을 내렸다. 정태준은 이한이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로 그의 모든 비공식적인 지시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었다. 태준 씨, 지금부터 서윤 씨의 사고는 내 개인적인 임무가 됩니다. 모든 공식 기록과 경찰 조사 보고서를 무시하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최민석 회장의 움직임과 그가 지난 몇 달간 처리한 모든 거래를 그림자처럼 추적하세요. 이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정태준은 이한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종류의 격렬한 분노와 냉정한 결의를 읽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최민석 회장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공식적인 조사 라인이 아닌 사적인 정보망을 이용해야 합니다.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경고했다. 위험은 내가 감수합니다. 나는 서윤 씨가 마지막으로 건넨 USB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시작점입니다. 이한은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막대를 꺼내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안에 그녀가 내게 전달하려 했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겁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한은 정태준에게 USB 드라이브를 건네주며 보안 전문팀을 소집하여 드라이브를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이한의 평소 냉철함이 회복된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상실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차가운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보안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전쟁의 시작이었다. 며칠 동안 이한은 외부 활동을 모두 취소하고 오직 서윤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그는 서윤이 사고 직전에 만났던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하고
그녀의 통화 기록과 이메일을 분석했다. 그는 그녀의 일상적인 움직임 속에서 무언가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으려 했다. 분석팀은 USB 드라이브에 걸린 복잡한 암호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 암호는 단순한 암호화가 아니라 다중보안 시스템이 적용된 것이었다. 이하는 서윤이 얼마나 치밀하고 신중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발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암호 해독 작업을 기다리는 동안 이하는 서윤의 서재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그는 그녀가 최근 집중적으로 읽었던 경제 및 법률 서적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유니버스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지적 호기심이 아닌 그를 보호하려는 의무감 때문이었다. 서재의 구석에는 한 권의 시집이 놓여 있었다. 이하는 시를 읽을 줄 몰랐지만 무심코 펼쳐본 페이지에는 서윤이 연필로 밑줄을 그어놓은 구절이 있었다. 그것은 계약서에 없는 침묵의 약속에 관한 시였고 그 구절 옆에는 작은 하트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그 하트 표시는 이한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그의 냉정한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감정의 증거였다. 서윤은 그들의 계약을 넘어선 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이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흐려졌다. 정태준이 다급하게 서재로 들어왔다. 대표님, 드디어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심각합니다. 최민석 회장 측이 오랫동안 우리의 시스템에 백도어를 설치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서윤 씨가 이를 발견하고 정보를 수집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USB 드라이브에는 민석 회장과 연관된 수십 개의 여객 회사와 그들의 자금 세탁 경로가 자세히 기록된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서윤은 단순한 정보를 넘어선 민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한 것이었다. 그녀의 걱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확하고 냉철한 전문적 판단이었다. 이하는 이제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서윤은 그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심각한 위협을 감지하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감수했던 것이다. 그녀의 희생은 그에 대한 계약적인 의무가 아닌 진정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한의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되갚아주리라 맹세했다. 그림자 배신과 숨겨진 진실의 실타래, 강기하는 서윤이 남긴 USB 드라이브의 내용을 분석하며 최민석 회장의 거미줄 같은 음모의 깊이를 깨달았다.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 수준을 넘어선 거대한 국제 자금 세탁과 정치권 로비가 얽힌 복잡한 카르텔이었다. 서윤은 순전히 그에 대한 걱정만으로 이 위험한 진실의 중심부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그녀의 노트에 적힌 섬세한 기록 방식은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하는 그녀가 자신에게 경고하려 했을 때 자신이 보였던 냉소적인 태도를 떠올리며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이 잃어버린 도덕적 나침반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하는 즉시 최민석을 무너뜨릴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KYH 홀딩스의 법무팀과 보안팀은 그의 지시를 받고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러나 민석 회장의 세력은 이한의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했다. 이한이 첫 번째 공격을 개시하자 곧바로 예상치 못한 내부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는 회사의 가장 신뢰하는 임원 중 한 명인 재무이사 김성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김성호는 이한의 아버지 때부터 회사를 지켜온 충성스러운 인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그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이한은 그의 행동이 서윤이 남긴 자금 흐름 기록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분노를 느꼈다. 태준 씨, 김 이사의 모든 금융거래 기록과 통화 내역을 지금 당장 확보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그림자처럼 진행해야 합니다.
이하는 정태준에게 지시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전략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민석회 조직이 이한의 회사 내부에 심어놓은 배신자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었다. 김성호는 민석회 압력이나 유혹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민석회 카르텔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이한을 끌어내려 회사를 장악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이한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분석했다. 이한은 서윤이 남긴 정보의 일부분을 역이용하여 김성호에게 가짜 정보를 흘렸다. 가짜 정보는 민석 회장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이한이 아직 서윤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확신했다. 이한은 자신의 적들이 안심하고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승리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이한은 공개적으로 최민석 회장의 주요 투자처 중 하나인 M&K 그룹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했다. 이는 민석의 자금 흐름을 압박하고 그의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을 내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 시장은 충격에 빠졌고 민석은 이한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다. 민석 회장은 즉시 이한에게 경고 전화를 걸어왔다. 강 대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무모하게 행동하지 마시오. 당신이 잃은 것은 단순한 계약 파트너에 불과합니다.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지 마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고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한은 평소와 같이 차분하고 냉정한 어조로 응수했다. 최 회장님, 나는 언제나 논리와 증거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내가 잃은 것은 당신이 감히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당신의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그는 서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암시하며 민석을 압박했다. 민석은 이한이 서윤의 사고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김성호 이사에게 이한을 감시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 김 이사는 이한에게 충성하는 척하면서 민석의 지시를 수행했고 이한은 그 모든 움직임을 그림자처럼 추적했다. 이한은 서윤이 남긴 자료를 통해 민석이 M&K 그룹을 이용하여 정치권 인사들에게 비밀 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는 민석을 단순한 기업인이 아닌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로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한의 목표는 단순히 민석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국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었다. 정태준은 이한에게 김 이사가 최근 민석 측과 접선한 기록을 보고했다. 대표님, 김 이사는 서윤 씨가 확보했던 일부 핵심 서류를 민석 측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먼저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정태준은 이한의 치밀한 전략에 감탄하며 보고했다. 이한은 김성호를 즉시 해고하는 대신 그가 민석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도록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배신자조차도 자신의 복수극에서 필요한 도구로 사용했다. 그의 냉혹한 전략가적 면모가 서윤의 복수를 위해 극대화되고 있었다. 한편 이한은 서윤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녀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다이어리에는 일상적인 기록과 함께 이한에 대한 그녀의 솔직한 감정들이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의 냉정한 태도에 상처받으면서도 그가 가진 순수한 사업가적 열정을 존경하고 있었다. 오늘 이한 씨가 늦게까지 일하느라 피곤해 보였다. 그의 고독한 뒷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그의 곁에 있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계약은 계약일 뿐인데. 그녀의 글은 그들의 관계를 계약으로 규정했지만 그녀의 진심은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이한은 그 글을 읽으며 그녀의 감정의 깊이를 깨달았다. 그녀의 사랑은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묵묵한 희생과 배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는 그 사랑을 감정적인 방해물로 취급했고 그 결과 그녀를 잃게 되었다.
후회는 차가운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이제 이안의 싸움은 단순한 기업 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오만함 때문에 잃어버린 정의와 사랑을 되찾기 위한 고독하고 치열한 속죄의 과정이었다. 그는 서윤이 남긴 유산을 이용하여 민석의 부패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기로 맹세했다. 이하는 민석 회장에게 보낼 최후의 공격 서류를 준비하며 서류 위에 USB 드라이브에 있던 서윤의 필체를 인쇄해 넣었다. 그것은 민석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당신이 제거하려 했던 계약 파트너가 당신을 무너뜨릴 운명적인 증거를 남겼다. 결정적인 역전과 운명의 각성. 간기안의 공격은 최민석 회장의 제국에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지만 민석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민석은 이안의 회사 KYH 홀딩스의 주요 자회사 중 하나인 아시아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위 정보를 시장에 유포했다. 이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고 이안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다. 이는 이안에게 개인적인 고통을 주기 위한 민석의 계산된 복수였다. 민석은 이안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그를 감정적인 대응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이안은 분노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민석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이 싸움은 이제 누가 더 냉철한지를 겨루는 심리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민석은 이안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이안에게 가장 소중한 것, 즉 완벽한 통제력과 시장 신뢰를 앗아가려 했다. 이안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오직 서윤이 남긴 정보와 자신의 천재적인 전략가적 재능만을 믿어야 했다. 배신자 김성호 이사는 여전히 이안의 옆에서 민석에게 가짜 정보를 흘리고 있었다. 이안은 민석희 아시아 에너지 프로젝트의 실패를 유도하여 이안의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동시에 그 자산을 헐값에 인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는 서윤이 USB에 남긴 자금 세탁 경로와 정확히 일치하는 패턴이었다. 이하는 민석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함정을 역이용할 준비를 했다. 그는 김성호를 통해 민석에게 KYH 홀딩스가 현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시아 에너지 프로젝트의 자산을 긴급히 매각할 건이라는 허위 정보를 흘리도록 지시했다. 이는 민석희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도록 유도하는 미끼였다. 이한의 계획은 민석의 탐욕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한은 자신의 사재와 회사의 모든 현금 흐름을 동원하여 민석희 자금 세탁에 사용했던 역의 계좌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하기 시작했다. 이 움직임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으며 만약 실패한다면 KYH 홀딩스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었다. 정태주는 이한에게 이 계획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대표님, 이 방법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만약 민석희 이 채권 거래를 눈치챈다면 그는 이한 대표님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의 걱정은 합리적이었으나 이한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서윤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태준 씨, 민석은 탐욕에 눈이 멀어 이 움직임을 단순한 재정적 투기로만 생각할 겁니다. 그는 내가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서윤 씨가 남긴 설계도에 따른 것입니다. 내가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은 계약 때문이 아닙니다. 이한의 눈빛은 불타오르는 확신을 담고 있었다. 그날 밤, 이한은 서윤과의 추억이 깃든 공간을 다시 찾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생일날 몰래 구워놓았던 작고 투박한 쿠키 상자를 발견했다. 쿠키들은 이미 굳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이한은 그녀가 그에게 전하려 했던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멈췄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서윤에게서 받은 것은 계약적 의무가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녀의 죽음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궁극적인 희생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계약이라는 단어가 마침내 운명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복수나 회사를 지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안이 평생 동안 무시하고 경멸했던 인간적인 연결고리에 대한 인정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계약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 깨달음은 그의 존재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이안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정적으로 눈이 멀었는지 절감했다. 그는 서윤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녀의 진심을 조롱함으로써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죄책감과 후회는 그를 고문했지만 동시에 그는 비로소 자신이 싸워야 할 진정한 이유를 발견했다. 바로 그 순간 민석 측의 보복 공격이 시작되었다. 민석이 심어놓은 내부 정보원이 이안의 채권 매입 계획을 눈치채고 금융당국에 이를 고발했다. 이안은 곧바로 금융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될 위기에 놓였다. 상황은 한순간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안은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김성호를 통해 민석에게 유출된 정보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이 매입한 채권들이 실제로는 민석의 부패 자금이 묶여있는 핵심 자산이라는 사실을 역으로 흘려보냈다. 민석은 혼란에 빠졌고 이안의 체포를 서두르려 했다. 이안은 정태준과 함께 미리 준비해둔 안전가옥으로 피신했다. 그는 이곳에서 민석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준비를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독한 남자의 분노와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민석은 이안이 궁지에 몰렸다고 확신하고 그의 몰락을 축하하며 자만심에 빠졌다. 그는 이안이 감정적으로 붕괴하여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 예상했다. 민석의 오만함은 그가 이안의 전략적 역량을 끊임없이 과소평가하도록 만들었다. 이안은 안전가옥에서 노트북을 열고 서윤이 남긴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자료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윤의 짧은 메모가 있었다. 이안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정의를 믿어요. 이 짧은 문장은 이안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다. 그는 마침내 서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했다. 계약은 끝났지만 운명이 남긴 사랑은 영원히 그의 삶을 지배할 것이었다. 그는 이제 민석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서윤이 그에게 가르쳐준 운명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할 준비가 되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복수심과 뜨거운 각성으로 빛났다. 도덕적 회색 지대와 용기의 메시지, 강의하는 안전가옥에서 최민석 회장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를 공개적으로 폭로할 마지막 계획을 다듬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남긴 증거들이 민석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증거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였다. 민석은 이미 법조계와 정치권에 깊이 뿌리내린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하는 정태준과 함께 논의했다. 정태준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민석 측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이한을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한은 이제 냉철한 승부사가 아닌 정의를 갈망하는 복수자로서 도덕적 회색지대를 밟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태준 씨, 우리는 깨끗하게 싸울 수 없습니다. 민석은 흙탕물 속에서 자라난 괴물입니다. 우리 역시 흙탕물에 손을 담가야 합니다. 민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그의 명성과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한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서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한은 민석의 자금 세탁 통로였던 여객 회사들의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해킹 전문가 팀을 동원했다. 이는 엄연히 불법적인 행위였지만 이한은 이 방법만이 민석이 숨겨놓은 정치권 로비 명단이라는 결정적인 카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다. 그는 과거의 자신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이었다. 과거에 간이하는 법과 계약의 틀 안에서
완벽한 승리만을 추구했다. 그러나 서윤을 잃고 난 후 그는 정의가 때로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야만 실현될 수 있다는 냉혹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의 도덕적 나침반은 흔들렸지만 목적은 확고했다. 해킹팀은 며칠 밤낮으로 작업한 끝에 민석의 비공개 서버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정치인, 검찰 고위 관계자, 언론인들에게 제공된 수백억 원대의 뇌물 기록과 그 대가로 민석이 얻어낸 특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민석의 제국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자료를 확보한 후 이하는 서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별장을 찾아갔다. 그녀는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 그곳에서 홀로 머물며 민석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하는 그곳에서 서윤의 흔적을 찾으며 그녀의 마지막 순간의 감정을 느끼고 싶었다. 별장의 서재 깊은 곳에서 이하는 서윤이 감추어둔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아끼던 목걸이와 함께 낡은 디지털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이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서윤의 조용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한 씨, 만약 당신이 이 녹음을 듣는다면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을 거예요. 저는 당신이 경고를 무시하고 민석의 위험을 간과할 것을 알았어요. 당신은 늘 당신의 이성과 통제력을 과신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사업을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강했다. 제가 확보한 증거는 민석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지만 당신이 직접 나서는 것은 너무 위험해요. 이한 씨, 저는 당신의 정의로움과 용기를 믿어요. 계약 때문에 당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은 내게 운명이었어요. 그녀의 고백은 이한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서윤은 녹음을 통해 민석이 이한에게 넘기려 했던 함정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신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민석의 부하들과 마주쳤던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이한을 향한 계약을 초월한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며 그에게 복수보다는 생존을 우선하라고 당부했다. 녹음은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한의 안전을 걱정했음을 증명했다. 이한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윤의 사랑을 계약이라는 차가운 틀에 가두고 스스로를 기만했던 과거의 오만함에 깊이 후회했다. 그녀의 용기는 그가 잃어버렸던 자신의 도덕적 용기를 일깨워 주었다. 이하는 더 이상 복수심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서윤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민석을 무너뜨리고 그의 부패한 시스템을 세상에 드러낼 의무를 느꼈다. 그는 서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다. 이제 그는 최후의 일격을 가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이하는 확보한 서버 자료와 서윤의 녹음 파일을 통합하여 민석을 겨냥한 치밀한 폭로 자료를 완성했다. 그는 이 자료를 익명으로 국제 반부패 기구와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배포할 계획을 세웠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곳에서 공격이 시작되면 민석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하는 민석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는 민석의 개인 휴대전화로 바로 서윤의 목소리 일부를 편집한 짧은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최 회장님, 운명은 당신의 탐욕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하는 민석의 심리를 흔들어 그의 오판을 유도하려 했다. 민석은 이 메시지를 받고 격분했다. 그는 이한이 아직 살아있으며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민석은 이한을 찾아내 제거하기 위해 모든 조직을 동원하라는 광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편집증적인 폭주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하는 민석의 과잉 반응이 자신의 계획에 도움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민석이 이성을 잃고 무리수를 둘수록 그의 범죄 행위가 더 쉽게 드러날 것이다. 서윤의 녹음은 이한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그는 이제 그 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마쳤다. 결정적인 대결과 스스로 파괴하는 함정, 간기하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최민석 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H그룹의 긴급 주주총회장에 나타났다. 이 회의는 표면적으로는 KYH 홀딩스와 H그룹 간의 M&A 재협상 건으로 알려졌지만 이한에게는 민석회 부패 제국을 무너뜨릴 최후의 심판장이었다. 수많은 취재진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회의장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이한은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등장했다. 그의 표정은 고독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사업가가 아니었다. 민석은 이한을 내려다보며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한이 궁지에 몰려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라고만 예상했다. 강 대표, 당신은 이 자리에서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선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당신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민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한을 압박했다. 그는 이한의 손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믿었다. 이한은 민석의 도발에 침착하게 대응했다. 최 회장님, 나의 증거는 계약 파트너인 서윤 씨의 희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그녀를 제거하려 했죠. 이한은 연설대 앞에 서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한겨울의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먼저 USB에 담긴 금융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투사했다. 자료에는 H그룹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경로와 정책의 로비 명단이 자세히 드러났다. 회의장 전체가 경악에 휩싸였고 민석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자료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금 세탁 구조를 분석한 서윤 씨의 치밀한 기록입니다. 최 회장님, 당신이 제거하려 했던 계약 파트너가 당신의 몰락을 기록했습니다. 이한은 민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민석은 격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것은 조작된 자료입니다. 간기아는 현재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그의 궁지에 몰린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서윤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내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통제력을 잃었다. 바로 이것이 이한이 원했던 반응이었다. 이한은 민석의 오만함과 죄책감을 자극하여 그가 스스로 무너지는 함정을 팠다. 교통사고라고 하셨습니까? 최 회장님은 서윤 씨의 죽음이 당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왜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이한은 민석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이한은 준비해온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서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다. 그녀는 사고 직전 민석의 부하에게 위협을 받았던 상황과 증거 확보를 위한 마지막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민석의 모든 변명을 산산조각내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녹음 속에서 서윤은 민석 측 사람들이 저를 막으려 했고 그들은 제가 가진 증거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한은 녹음의 마지막 부분을 확대했다. 저는 이한 씨를 사랑해요.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운명이에요. 서윤의 진심이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다. 민석은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분노로 인해 이한을 향해 달려들었다. 네가 감히 그 여자는 감히 내 사업을 방해하려 했어. 당연히 제거해야 마땅해. 민석은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말았다. 이한은 민석의 돌진을 피했고 정태준이 재빨리 민석을 제지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회의장 구석에 잠복해 있던 검찰 특별수사팀이 즉시 민석을 체포했다. 그의 몰락은 화려하고도 비참했으며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생중계되었다. 민석의 몰락은
그의 부패 제국 전체의 붕괴를 의미했다. 이한이 익명으로 배포했던 자료 덕분에 그와 연루된 정치인들과 공모자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고 서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이한은 승리했다. 그러나 승리의 순간 이한은 그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승리의 증거가 들려 있었지만 그 옆에는 그의 운명이었던 그녀의 따뜻한 우기가 없었다. 그는 민석의 몰락이 그녀를 다시 데려올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에 직면하며 깊은 공허함에 빠졌다. 이한은 회의실을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섰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그리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그가 계약으로 착각했던 운명적인 사랑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의 눈은 뜨거웠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는 서윤이 남긴 사랑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내면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이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녀의 부재를 끌어안아야 했다. 결과와 회복할 수 없는 운명. 최민석 회장의 몰락 이후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고 KYA 홀딩스는 격변의 시기를 겪었다. 이한은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동시에 그는 민서클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일부 비공식적인 방법 때문에 윤리적인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회사의 모든 운영을 투명하게 개혁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과거에 냉혹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던 사업가 강이한이 아니었다. 그의 경영 철학은 서윤이 가르쳐준 정의와 책임감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회사의 모든 자선 활동과 윤리, 경영 시스템을 확장했다. 이는 그가 서윤에게 바치는 조용하고 진실된 헌사였다. 민석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한은 그 대가로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공허함을 얻었다. 그는 서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노력했지만 그 어떤 성공이나 부도 그 텅 빈 공간을 메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부재는 그의 삶의 영구적인 일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서윤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후회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그녀의 진심 어린 사랑을 인정하는 것. 그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던 운명적인 사랑을 너무 늦게 발견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서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이한은 서윤과의 계약을 기념하며 그들이 처음 만났던 갤러리를 홀로 찾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화가의 작품이 걸려 있었다. 그림 속에는 고독한 인물이 따뜻한 햇살 아래 서 있었는데 이한은 그 모습에서 서윤의 조용하고도 굳건했던 내면을 느꼈다. 그는 갤러리 직원에게 서윤이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러 왔을 때 했던 말을 들었다. 이 그림은 평생 동안 보이지 않던 빛을 마침내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 같네요. 이한은 그 빛이 바로 자신에게 향한 그녀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 빛을 너무 늦게야 인식했던 것이다. 이한은 KYG 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산을 정리하여 한서윤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부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젊은 사업가들에게 윤리적인 경영을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서윤의 정신을 세상에 구현하는 방법이었다. 정태주는 이한의 결정을 존중하며 재단의 운영을 도왔다. 대표님, 아니 회장님, 서윤 씨는 당신이 이런 선택을 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계약서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태주는 이한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 이한은 재단의 작은 사무실에서 매일 서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 슬픔뿐만 아니라 강한 의지와
헌신적인 사랑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이 계약이 아니라 운명임을 가르쳐 주었고, 그 운명은 그를 영원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강희안이 아니었다. 그는 서윤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그리고 그녀의 기억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그녀를 잃었지만 그녀를 통해 자신을 찾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살았던 펜트하우스에 들렀다. 그는 모든 것을 비우고 그 집을 서윤의 이름을 딴 공공도서관으로 기증할 예정이었다. 텅 빈 거실에서 이하는 과거에 냉정했던 자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야 했다. 계약이 아니라 운명처럼. 이하는 주머니에서 서윤이 마지막으로 넣어준 USB 드라이브를 꺼내 들었다. 그는 그것을 도서관의 기념 코너에 그녀의 사진과 함께 보관하기로 했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가 계약에서 운명으로 변모했음을 상징하는 영원한 증거였다. 이제 강희안의 삶은 고독하지만 의미가 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그녀의 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그녀의 부재로 인해 아팠지만 그 아픔은 그가 인간임을 증명하는 증거였고 그의 운명이었다. 그는 그녀의 사랑으로 영원히 변화되었다. 강희안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의 그림자는 회의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이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겼으나 회의실의 공기는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다. 그는 국내 최고의 사모펀드인 KOH 홀딩스의 대표이사로서 모든 거래를 계약서와 숫자의 논리로만 판단하는 냉철한 승부사였다. 그의 눈빛은 상대방의 가장 깊은 약점까지도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다. 그는 지금 막 수조원 규모의 대형 인수합병 건을 성사시킨 직후였고 상대편 변호사들은 패배의 쓴맛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한에게 인간적인 감정이란 사치였으며 효율성과 수익만이 존재하는 절대적인 가치였다. 그는 계약관계를 가장 완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 상호작용의 형태로 여겼다. 그의 결혼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사업적 계약이었다. 한서윤과의 결혼은 상류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거래였다. 그녀는 가문이 처한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공고한 배경을 제공받았고 이하는 그의 복잡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요구되는 안정적인 대외 이미지를 확보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필요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감정 없는 완벽한 파트너십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이하는 비서실장에게 서류를 건네받으며 다음 일정을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주에 있을 또 다른 금융전쟁의 세부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의 공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삶의 기능적 부분이었을 뿐 심장의 일부는 아니었다. 집은 단순히 쉬는 곳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때 그의 개인 전용선으로 서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하는 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로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지? 서윤 씨 이 시간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업무 외적인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은은한 불만이 묻어 있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한 애씨, 당신 회사 문제와 관련된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우연히 본 문서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젝트 유니버스에 치명적인 법적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민석 회장 쪽과 연결된 부분에서요. 저는 걱정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긴장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만 이한에게는 그저 감정적인 소음처럼 들렸다.